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진행은 방송인 김재동 씨입니다. 주요 사건 사고 그리고 판결의 맥을 짚어보는 사건 그건 이렇습니다. 시작합니다.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첫 번째 사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미성년 피해자 영상 녹화 진술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예, 돼 있습니다. 승 의원이 네. 먼저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성폭법 30조 6항에 되어 있는 내용인데 어떤 건가 하면 네.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하면 네. 마음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누구나 네. 그 아이의 이제 신뢰 관계자라든가 진술 조력인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저희들 같은 이런 공간에 모여가지고 그냥 영상 녹화를 하나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아이에게 진술을 조심스럽게 받아내죠. 그래서 아이가 이런 일을 당했고 이런 행동을 받았고 이런 성폭행이 있었다는 걸 진술 녹화를 하면 그 진술 녹화가 법정에 가는 거예요. 법정에 가면 그 판사가 그 진술 녹화를 딱 보면 아이가 성폭행 당한 진술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잖아요. 그게 증거 능력이 있었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영상 녹화물은 영상이잖아요. 영상이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는 반대 신문권을 행사할 수 없잖아요. 아이한테 아이가 이렇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고 하면 아니야, 그 성폭행 당한 거 아니야. 네가 원했는 거잖아. 라는 반대 신문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영상 녹화물이기 때문에 반대 신문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판결 내렸습니다. 지금 뭐 들었을 때는 네, 박성배 변호사는 말 안 하겠습니다. 박성재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네, 분명히 근거는 존재합니다. 이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달리 모든 자료가 증거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우선 증거능력 부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은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에 대해서 증거 부동의를 할 수 있고 이때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상의 원 진술자를 직접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을 시켜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원 진술자에게 본인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대로 제대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지요라고 묻고 그렇다라는 답을 얻어야 그 조서를 비로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원 진술자가 법정에 나온 기회에 피고인 측은 반대 신문권을 행사하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가 있습니다. 이 반대 신문권 행사는 사실 형사재판의 핵심입니다. 반대 신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굳이 형사재판을 열 이유가 없습니다. 이 법관은 그 모습을 전 과정에 걸쳐서 직접 보고 들으면서 심증을 형성하고 궁금한 내용은 직접 묻고 답을 듣기도 합니다. 이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물로 촬영 보존해야 하고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이 조사 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 있는 사람 또는 진술 조력인이 법정에 출석해서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그대로 제대로 영상 녹화되었습니다라고만 인정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성폭력 특례법인 거죠. 그렇죠. 네. 헌재는 이 부분을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미성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는 방법 방지해야 한다. 아주 중요한 가치지만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역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성폭력 범죄 특성상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인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탄핵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왜곡이나 오류를 탄핵할 수 있는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조사 과정에 동석했던 신뢰 관계인 등은 범행 과정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아니므로 그 사람에 대한 반대 신문만으로는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다. 피고인의 방어권 제한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형사재판의 가장 핵심이 반론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들은 바로는 그러니까 나와서 검사에게 내가 얘기한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저쪽 반대쪽 변호인이 그거 아니지 않냐. 혹시라도 무슨 다른 일이 있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 과정상에서 판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지금 출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반론권이 보장이 안 되고 녹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증거로 볼 수 없다 하는 것이 증거 능력 자체를 부여할 수 없다. 자체를 부여할 수 없다 하는 것이고 하지만 특례법이 만들어진 것에는
완전히 이제 반대되는 그렇죠.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서 처음 판결한 게 아니에요. 2013년 12월에도 이와 유사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고민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은 보통 아동 성폭력 사건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1년에 100건도 보고 200건도 보는 거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아침에 청취자분들은 정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피해 아동과 피해 청소년에게 굉장히 부적절한 질문이 가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 반대신문권이 행사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인도 감당할 수 없는 2차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왜 그 장소에서 너 도망가지 않았니? 네, 왜 그 장소를 왜 따라갔니? 네가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제가 제일 화가 났던 거는 아이의 품행을 따지는 거예요. 네가 평소에 학교 다닐 때도 이런 품행을 가졌으면 네가 분명히 이 행동에 대해서는 그 사람과 특정한 금전 목적으로 네가 그 행동에 대한 동의를 했는 거 아니야? 반대 신문은 유도 신문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013년에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반대 신문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말 거친 질문에 아이를 무방비로 노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합헌 판결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헌법재판관님들의 판단에 대해서 판사님을 비난할 마음은 전혀 없지만 판단의 기초가 되는 법리에 대해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충분히 신랄하게 비판할 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매우 중요하지만 헌법적 가치의 피해 아동의 보호도 그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받을 권리 헌법 27조 네네. 그러니까 그걸 지금 강조하신 거고 그다음에 피해자의 반론권 형사법상에서 그 굉장히 중요한데 다만 지금 피해자가 진술을 할 때 여러 가지 받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사실 특례법이 만들어진 그렇죠. 건데 그 특례법 위헌 판단이 났으면 그 특례법을 위헌 판단을 냈을 때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보입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지 않고 단순 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해당 법률 조항이 즉시 그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당장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2차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증거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눈에 띄는 방안들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예, 사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증거 보존 절차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비디오 등 중개 장치에 의한 증인 신분 제도를 이용한다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신을 했는데 지금도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비디오 등 중개 장치에 의한 증인 신분 제도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게 되면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옆방에서 그 진술 내용을 듣습니다. 이 정도는 현실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비디오 등 중개 장치에 의한 증인 신문 제도는 거의 실시하는 법원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 초기에 증거 보존 절차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라고 하는데 이 증거 보존 절차는 사실 검사가 아닌 피고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검사야 재판 전이라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는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재판 전인데 이 증거를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때 법원의 힘을 빌려 증거로 보존하는 절차가 증거 보존 절차입니다. 이 증거 보존 절차를 성폭력 처벌법은 피해자를 위해서 활용하도록 그 특례를 규정해 두고 있긴 합니다. 즉 피해자가 내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울 때는 검사에게 증거 보존 신청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가 증거 보존 신청을 하면 법원이 증거 보존 절차를 밟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간 동안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증거 보존 절차 과정에서 이 절차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반대 신문권을 어느 정도 보장할 것이고 2차 피해가 어느 정도 예방될 수 있을지 또 다른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연구위원이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제가 딱 5가지만 이건 반드시 법원이 이게 법으로 개정되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오늘 당장 아이가 정인신문 그러니까 정인으로 나와서 형사법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진술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 그 장소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장소는 친아동적 환경이어야 돼요. 즉 아이가 들어가면 어린이집 끝이 보여야 되고 우리는 카메라가 저렇게 있지만 아이에게 카메라가 있다는 게 보이면 안 돼요. 편안한 환경이 조성돼야 그렇죠. 되는 그게 거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질문을 할 때 아까 제가 변호사님 말씀 주셨다시피 가해자 측 변호인 혹은 피고인이 직접
아이에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건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되죠. 그 안에는 진술조력인이 들어가서 진술조력인이 인이어를 끼고 그 가해자 측에서 변호인이 질문하면 그 질문을 진술조력인이 순화를 해서 아이에게 질문할 수 네.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정말 저는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이 여기서는 정말 탁월하게 빛을 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유도 질문이나 조금이라도 아이에게 2차 가해가 나갈 수 있는 이미 증거가 확보된 질의 그리고 아이의 포명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무조건 소송 지휘권으로 막아야 한다라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가 사전에 읽어본 헌법재판소 이번에 그 위헌 판결문을 보면 저렇게 지금 재판 소송권을 적절하게 함으로써 2차 가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적혀 있던데 맞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실질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장에서 그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소송 지휘권 그러니까. 행사도 재량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재판부를 만나느냐에 따라 2차 네. 가해 정도가 천차만별로 분별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이 아니고 위헌 결정이 단순 났기 위헌 결정. 때문에 예. 단순 위헌 결정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당장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조항은 아예 없어지고 네, 지금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그 피해자가 그게 5살이든 6살이든 7살이든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아이도 그 법정에서 친부와 대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봤고 오늘 주제가 3가지입니다만은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두 분 이야기 끊지 않고 좀 길게 좀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서요. 다음은 이게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 남편 도장을 위조해서 전입 신고하고 대법소 유죄 무죄 이게 제가 부부 간의 문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웃으세요? 자, 그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이던 아내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편의 도장을 위조해서 전입 신고를 한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어떤 사건입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이 남편과 따로 살던 A 씨가 2015년 7월에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다 예. A 씨가 3살 된 아이가 아프자 직접 양육하기 위해서 같은 해 10월에 친정집인 인천으로 데려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데 아이를 집 근처 어린이집에 보내려니까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집 근처 어린이집에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A 씨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인천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되자 이 남편의 도장을 위조해서 전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A 씨가 사인 위조 및 위조 사인 행사죄로 기소되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편 도장 그냥 그 아내가 팠는 거예요. 네, 그죠. 파가지고 그 도장을 전입신고서에 빵 찍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동 씨 그 도장을 팠는 거예요. 파가지고 제동 씨한테 무슨 일이 있는데 그 도장을 빵 찍으면 그게 제동 씨 도장 허가 안 받고 팠으니까 사인 위조. 그걸 도장 그러니까 종이에 찍었으니까 사인 위조 행사가 됐는데 여기서 1심에서는 허가 안 받고 했는 거 아니냐. 그 남편한테 허가 안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죄가 안 된다고 물을 수 있느냐. 그래서 사인 위조 및 동행사죄를 처벌했는데 2심에서는 아니 그 도장 판는 이유가 뭐지? 라고 고민을 했는 거예요, 판사가. 보니까 왜 판 거지? 그리고 지금 바깥쪽에서는 왜 승재현 의원은 자꾸 이렇게 왼쪽으로 화면 밖으로 나가지? 약간 오른쪽으로 앉아주시면 안 되나? 라고 지금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왜 판 거? 그렇죠. 그 상황의 이면을 지금 본 거죠. 네. 그렇게 보니까 이 아내가 했는 이유는 아이의 그 복지를 위해서, 복리를 위해서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에게 데리고 와서 이 어머니가 워킹맘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전입신고가 안 되면 어린이집에 못 보내니까 오로지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 그 아버지의 사인 도장을 팠는 게 그게 과연 법익 침해가 얼마만큼 큰지가 첫 번째. 그 반면에 아이를 복리를 위해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그 법익이 얼마나 큰지 법익의 균형을 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지금 사인이라는 것은 사적 도장을 얘기하시는 거고 공인의 반대 개념인 공인의 것이죠. 반인. 그러니까 개인 도장을 팠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아이의 복리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보셨죠.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판단했고 2심에서는 무죄, 대법원도 그래. 2심의 생각이 맞다 이렇게 얘기했는 거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이 있냐 그랬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말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야 그게 상식에 맞나? 그렇지.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거는 이렇게 했어야 애 키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심법원은 그걸 더 높게 본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장을 가지고 가서 위조해서 그걸 행사한 것보다 애 위해서는 그렇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네라고 하는 걸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범죄 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어려운 표현으로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데 예. 대표적으로 정당방위, 예. 긴급피난, 자구행위, 네. 피해자의 승낙이 있고 그 외 네. 모든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즉 예. 정당행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당행위가 인정되었지만 현실에서는 정당행위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극히 거의 없지. 드뭅니다. 아하. 항소심 재판부의 판시 내용을 보면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멋있어요. 저렇게 얘기할 때. 그죠? 예. 영화에 나오는 검사님 같아. 그래서 네. 아이를 친정집에 데려와 낮에는 근처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 보낼 필요가 있어 전입신고를 위해 막도장을 조각 사용한 것.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네. 도장도 아이를 돌보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입신고 용도로만 사용되었다. 수단의 상당성도 인정된다. 수단의 상당성도 인정된다. 남편의 인장이 위조되었다는 법익 침해가 있지만 보호 이익으로서 막내 아이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균형성이 인정된다. 어린이집 우선 등록을 위해 전입신고가 필수적이었다. 긴급성도 인정된다. 그리고 남편에게 연락을 해도 닿지 않아 다른 수단이 없었다는 보충성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정당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멋지죠. 잘하신다. 그 앞에 우리 첫 번째 얘기했던 거 네. 이거 저 딴 데 가서 좀 이렇게 좀 시원시원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아시겠죠? 이게 지금 상당성 그다음에 예 어쨌든 아유 정말 상당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아이고 두 분 얘기 듣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다 됐습니다. 그 두 분 얘기하면서는 이렇게 발언권을 이렇게 막 안 나눠도 좋았고 두 분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들으면서도 많이 받고 그 법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두 분 덕분에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5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1등 후디스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우야노 공장 먼지 아이고 죽겠다. 우양이 우야노 우양이지 우양? 공장 먼지에 우양 집진기 냄새 제거도 우양 집진기 분진 고민 없이 깔끔한 분진 타파 우양. 우양 집진기 집진기는 역시 우양 집진기 올 것이 왔다. 100곳 지식산업센터 정황 IC 이용 편리 기숙사까지 이어지는 드라이브인에 바로 앞 공원까지 100곳 비전의 모든 가치를 누려라. 프라임센터 100곳 KY 12월 중 오픈. 문의 1522-2350 시공 두진건설. 어디든 더 빠르게 교통의 새 지평, 생활을 더 편하게 생활의 새 지평. 45층 랜드마크에서 누리는 참 혁신적인 라이프. 부평의 새 지평을 열다. 부평역 해링턴 플레이스. 11월 분양 예정 032-517-8000 032-517-8000 지능기업 효성중공업.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1등 후디스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다우니 탄생 다우니 살균 파워. 세탁조 곰팡이와 냄새 원인균은 빨래에부터 냄새를 만들죠. 다우니 살균 파워. 세탁조 곰팡이와 섬유속 세균까지 한 번에 듀얼 클리닝. 세제도 역시 다우니 살균 파워.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목부터 허리까지 근육통 완화 케어. 매일매일 집에서 팬텀 메디컬 케어.
목 추간판 탈출증과 퇴행성 협착증 치료 목적을 위한 견인에도 바디프렌드의 의료기기 팬텀 메디컬 케어를 잊지 마세요. 바디프렌드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이제 파스 고를 때 테크놀로지를 따져보세요. 통증 완화 테크, 염증 케어 테크, 통기성 테크까지 이 모든 테크를 한 장에 개펜 테크. 통증엔 빠르게, 피부는 편하게. 저 지진이처럼 통증엔 택하세요. 개펜 택. JLS 사이언스.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일동후디스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올겨울 혼자 어때 둘이 어때 셋이 어때 올겨울 여행 어때 파티 어때 여기 어때 여행할 때도 파티할 때도 여행할 때 여기 어때 여러분 때가 됐습니다. 여기 어때 할 때.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황보선 앵커의 일정으로 저 김재동이 대신 진행했고요. 저는 내일까지 진행합니다. 내일이 마지막이어서 3일 진행하고 올까 말까 지금 생각 중에 있고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했고 홍단영 교통캐스터가 지금 또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기소감독 권혁성, 이호선, 구성작가 이혜민, 정혁진, AD 이준, 프로듀서 박준범 아침부터 나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생해 주셨습니다. 진행의 저는 김재동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